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을 뻔했을 때요. 앗! 하고 진짜 0.1초 만에 손을 떼잖아요. 아니면 뭐 중요한 발표 직전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손에 땀이 나고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 몸은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감지하고 또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는 걸까요? 정말 그렇죠. 그 아주 찰나의 순간에 우리 몸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비밀을 담고 있는 뭐랄까 신경해부 생리학의 핵심 지도 같은 겁니다. 아, 지도요? 네, 우리 몸이 외부 세계를 느끼는 센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 정보가 뇌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가는 그 자동 조종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맞습니다. 그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 복잡한 신경계 지도의 핵심을 딱 꿰뚫어서 아, 내 몸이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명쾌한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드리는 것. 그럼 모든 정보의 시작점부터 따라가 보죠. 바로 감각. 우리 몸은 어떻게 빛이나 압력, 온도 같은 걸 알아차릴까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 곳곳에 외부 자극을 신경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러니까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특별한 에너지 변환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묻습니다. 그 감각 수용기라는 에너지 변환기는요.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초고 성능 센서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초고 성능 센서? 네, 종류도 아주 다양해서 어떤 자극을 감지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나뉘죠. 예를 들어 피부를 누르는 압력이나 스마트폰 진동 같은 건 기계 수용기, 아, 기계 수용기? 그리고 따뜻한 커피잔이나 차가운 얼음을 감지하는 건 열 수용기, 또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처럼 우리 몸에 해롭다, 즉 통증을 감지하는 통각 수용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향긋한 꽃향기를 맡는 건요? 그건 또 다른 종류의 센서인가요? 네, 그건 화학 수용기의 영역입니다. 혀의 미레나 코의 후각세포가 맛이나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거죠. 와, 심지어 혈액 속 산소 농도 같은 우리 몸 내부의 화학적 변화까지 다 감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기도 있고요. 정말 많네요. 그런데 이 센서들을 나누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기준이 있어요. 오, 뭔가요? 바로 정보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정보의 출처요? 네. 피부처럼 외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면 외수용기라고 부르고요. 왜 수용기? 반면에 근육이나 힘줄, 관절 속에 딱 박혀 있으면서 내 팔이 지금 굽혀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게 물건을 쥐고 있는지 같은 거요. 이런 내 몸 내부의 위치나 움직임 정보를 파악하는 센서도 있거든요. 아, 이걸 고유수용기라고 합니다. 고유 수용기. 아,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도 코를 정확히 짚을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 팔이 어디쯤 있는지 뇌가 그냥 알고 있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육의 길이를 실시간으로 재는 근육방추나 힘줄에 걸리는 장력을 감지해서 이러다 힘줄 끊어지겠다 하고 경고를 보내는 골지 힘줄 기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고유수용기죠. 와, 마지막으로 혈압이나 소화기관의 팽창처럼 내부 장기 상태를 감지하는 내장 수용기까지 이 모든 센서들이 24시간 내내 정말 쉴 틈 없이 정보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온몸이 센서 덩어리네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만약 이 모든 센서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다 의식해야 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등이 등받이에 닿는 느낌, 양말이 발목 조이는 느낌, 이 모든 게 계속 느껴진다면 아무 것에도 집중 못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경계에는 아주 현명한 필터링 기능이 있죠. 필터링이요? 네. 바로 적응이라는 현상입니다. 계속 변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극은 이건 별로 안 중요하구나 하고 점차 무시하는 거예요. 이 적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동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만 강하게 반응하고 금방 신호를 끄는 빠른 저감 수용기가 있고요. 아, 그거 약간 스마트폰이 주머니에서 처음 울릴 땐 바로 알지만 계속 진동하면 무뎌지는 것 같은 그런 건가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반대로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뇌에 알려줘야 하는 정보는 신호를 잘 끄지 않는 느린 적응 수용기가 담당합니다. 아하. 덕분에 우리가 계속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느린 적응 덕분에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 정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똑바로 서 있다는 신호가 뇌까지 무사히 전달되려면 뭔가 튼튼한 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보들이 다니는 고속도로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료를 보니까 특히 중요한 두 개의 상행 고속도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를 실어 나르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고속도로가 완전히 달라요. 아, 길이 달라요? 네, 이 차이점이 임상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첫 번째 고속도로는 뒤기둥 안쪽 섬유띠, 이름이 좀 복잡하죠. 줄여서 DCML이라고 부르는 경로입니다. 이 길은 아주 정교한 촉각, 예를 들어 손끝으로 동전의 앞뒷면을 구분하는 그런 느낌이나 진동,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위치 감각 같은 고급 정보들을 전용으로 실어 나릅니다. DCML, 고급 정보 전용 고속도로라고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 프리미엄 고속도로만의 특징이 있나요? 이 경로의 가장 큰 특징은 정보가 척수로 들어와서 뇌로 올라갈 때 우선 같은 쪽으로 쭉 직진한다는 겁니다. 아, 같은 쪽으로요? 네. 그러다가 뇌의 아래쪽 부분인 연수라는 곳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반대편으로 차선을 바꾸죠. 그래서 만약 오른쪽 척수에 손상이 생기면 손상된 쪽인 오른쪽 몸의 진동이나 위치 감각이 뚝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고속도로는 어떤 정보를 다루죠? 두 번째 도로는 척수 시상로입니다. 이 길은 통증이나 온도, 그리고 그냥 뭔가 닿았다 정도의 거친 촉각 같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더 직결되는 위험 및 기본 정보를 담당해요. 아, 이 경로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정보가 척수로 들어오자마자 거의 바로 반대편으로 교차해서 뇌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네요. 예를 들어 척수 오른쪽이 다쳤다면 정교한 감각, 그 DCML은 오른쪽 다리에서 사라지고 뜨겁고 아픈 감각, 그 척수 시상로가 전하는 감각은 왼쪽 다리에서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낄 텐데 원인은 한 군데에 있다는 게, 와, 정말 신기하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경과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은 환자의 증상을 아주 자세히 물어봅니다. 어느 쪽 팔에서 진동을 못 느끼세요? 어느 쪽 다리에서 뜨거움을 못 느끼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합하면 마치 탐정처럼 척수의 어느 위치, 어느 경로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추리해낼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네요. 자, 그럼 정보가 뇌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뇌가 움직여 하고 명령을 내려야겠죠? 이 하행 고속도로인 날씬 경로에도 대표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의지적인 움직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로는 바로 피질 척수로입니다. 대뇌의 운동 피질에서 시작해서 척수까지 이어지는 뭐랄까 CEO 직통 라인이죠. CEO 직통 라인. 네, 특히 젓가락질을 하거나 글씨를 쓰는 것처럼 아주 정교한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이 경로 역시 뇌의 아래쪽 연수에서 대부분이 반대편으로 교차해서 내려가요. 그래서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고요. 아, 근데 잠깐만요. 그럼 뇌에서 근육까지 명령이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닌가 보네요. 자료를 보니까 상위 운동신경세포니 하위 운동신경세포니 하는 걸 보면 마치 중간에 바통을 이어받는 계주 선수들처럼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개주 경기 같아요. 상위 운동신경세포 UMN은 뇌에서 척수까지 명령을 전달하는 1번 주자,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입니다. 1번 주자, 중간 관리자. 네. 이 중간 관리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래로 내려가는 신호가 제대로 조절이 안 돼서 근육이 제멋대로 과하게 흥분하고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이 나타나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은 거죠. 아, 뇌졸중 환자분들이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는 게 바로 그 상위 운동신경세포 1번 주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군요. 그럼 2번 주자는요? 2번 주자인 하위 운동신경세포 LMN은 척수에서 근육에게 직접 명령을 전달하는 최종 집행관입니다. 이 집행관이 다치면 근육은 아예 명령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쭉 빠지고 흐물흐물해지는 이완 상태가 되죠. 전선이 끊어진 것과 같아요. 아,
그래서 근육이 뻣뻣한지 아니면 힘없이 축 늘어지는지를 보면 손상 부위가 뇌나 척수 쪽인지 아니면 말초신경 쪽인지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우리가 의식해서 움직이는 경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죠. 심장은 계속 뛰고 음식은 소화되고요. 이 자동운전 시스템은 대체 누가 관리하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재밌던데 호랑이를 만났을 때랑 소파에 누워있을 때로 나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고요. 말씀하신 두 상황이 자율신경계의 핵심인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죠. 먼저 교감신경계는 투쟁 도피 모드입니다. Fight or flight. 네, 길에서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즉시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은 커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 그죠? 심박수와 혈압이 치솟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동공이 확장되고 모든 에너지를 근육으로 보내기 위해 소화기능 같은 지금 당장 불필요한 활동은 잠시 멈춥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발표 직전에 갑자기 입이 바싹 마르고 속이 더부룩해지는 게 바로 이 친구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온몸에 비상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말 생존을 위한 비상 시스템이네요. 그럼 반대로 소파에 누워있을 때는요? 그게 바로 부교감신경계의 역할, 휴식 소화 모드입니다. Rest and Digest. 맛있는 저녁을 먹고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심박수는 안정되고 소화액 분비랑 장운동은 활발해지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데 집중하죠. 몸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재정비 시간. 네, 부교감신경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세틸콜린이라는 한 가지 물질만 사용합니다. 아, 그래서 긴장하면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군요. 제 감정이 교감신경 스위치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두 시스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총사령관은 누구인가요? 이 자율신경계의 총사령관은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시상하부입니다.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체온, 허기, 갈증, 호르몬 분비까지 조절하는 우리 몸의 핵심 관제탑이죠. 와, 관제탑. 그리고 심장박동이나 호흡처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기능은 그 아래 뇌간이라는 곳에서 최전선을 담당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감정을 다루는 대뇌 걷지기나 변형계가 이 시상하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몸의 반응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감정이 신체 반응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거기 있었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식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정보통신망 지도가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의사나 치료사가 환자를 볼 때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이게 바로 이 모든 지식의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모든 경로를 알아야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정확하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척수 손상 환자의 예를 다시 들어보죠. 환자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고 진동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왼쪽 다리는 뜨거운 걸 잘 못 느껴요. 라고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른쪽 다리의 운동 능력과 진동 감각 소실은 같은 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가는 피즐 척수로와 DCML 경우의 문제. 그리고 왼쪽 다리의 온도 감각 소실은 들어오자마자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척수 시상로의 문제니까 범인은 오른쪽에 있는 척수 손상이겠네요. 완벽합니다. 바로 그렇게 단서를 조합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근력이 약해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상위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한 강직이 있는지 균형을 조절하는 다른 경로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올바른 재활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율신경계 문제도 아주 흔하고요.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 이게 교감신경이 혈압을 제때 올려주지 못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죠. 듣고 보니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이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계속 몸이 아프면 늘 긴장 상태에 있을 테니까요.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이나 불안감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 스위치를 계속 켜놓는 것과 같아요. 아, 투쟁 도피 모드가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근육은 계속 긴장하고 혈관은 수축하고 잠도 깊이 못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 상태는 역으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논리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많은 센서부터 뇌로 정보를 올리는 두 개의 다른 고속도로,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계주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경에서 묵묵히 조율하는 자동 조종 시스템까지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시스템이 고장난 위치에 따라 정말 예측 가능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점이었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만성 통증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깊은 호흡이나 명상, 점진적인 운동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합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이 자동 조정 시스템에 얼마나 의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깊은 심호흡 같은 아주 단순하고 의식적인 행위가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근육의 긴장도나 통증 민감도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신체 반응까지 조절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관계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몸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